안녕하십니까. 카윈TV 조훈경 크루원입니다. 중앙에서 주변으로, 교수님의 서재에서 실생활까지 필요한 지식들을 재치있게 전달하는 청룡의 서재. 오늘은 앙트레 그 자체, 경영학의 신, 에타 평점 약 4.9, 육지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신은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한테 앙트레프레너십 시대 회계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육지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30대 이상 직장인들 말고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투자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요즘 항상 대화하면 코스피가 8천이다, 불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 사실 저 같은 준이들은 코스피가 올랐다 하면 뭐 주식이 올랐겠거니 하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전쟁 후에 처음 이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식의 이 종합주가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좀 변경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식을 변경했어요. 1980년 1월 4일 날, 1980년 1월 4일 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거, 이 시가총액을 기준점으로 놓은 거예요. 시가총액 총 합계 수치를 100이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상장 기업들의 주식 시장 가치의 합계가 1980년 1월 4일 날 그 날짜의 시장 가치 합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8,000을 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980년도에 1월 4일 날의 시가총액 합계가 100이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비해서 80배가 됐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쨌든 지금 갑자기 성장을 한 거잖아요. 최근만 해도 뭐 코스피가 뭐 2천 몇, 뭐 5천 몇 이러다가 지금 8천 몇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하기도 딱 적기인 것 같고요. 물론 좋죠.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코스피 지수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시장 가치를 다 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원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이런 몇몇 기업들의 시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코스피 지수는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런 대기업들의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이 종합주가 지수 전체를 쫙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8천이 넘어가는 이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착시 현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 대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빠지면,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삼전닉스라고 얘기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도 이 시점에 이 불장에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하고 딱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기업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주가가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가가 이제 만약에 확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패닉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빨리 올라가서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쭉쭉쭉쭉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판다? 나 지금이라도 안 팔면은 나중에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매도가 이제 막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종합주가 지수는 더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급격하게 지금 최근에 올라간 거는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고루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이 편중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편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지수가 단순히 상승한다고 해서 그 지수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수만 보고서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냥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나도 해야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손해보고 손 털고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어느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또는 뭐 어느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잘 벌 것 같다더라, 이런 소문이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을 진짜로 알아가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액이나 시장 가치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사업보고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모든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다트라고 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기업들마다 그 사업보고서 공시한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 안에 들어가 보면 기업들마다 사업보고서의 그 분량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보고 오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업보고서가요, 분량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업보고서 안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보면 그 회사가 자기네가 바라보는 이 사업의 영업 시황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부문이 어떻게 돼 있다라든지, 사업 부문별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거를 회사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알려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곳곳을 들여다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취직할 때 면접 준비해야 되잖아요. 면접 준비할 때 또는 자소서 쓸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자소서도 쓰고, 이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굉장히 적합한 인재입니다, 이걸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 때도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취업 대비할 때 내가 원서 쓰는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만큼은 꼭 한번 정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꼭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그 사업보고서에 보면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임원이나 직원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급여,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평균 급여, 그 다음에 평균 근속연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평균 근속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원들이 좋아하는 회사겠죠.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겠죠. 평균 근속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이 회사는 뭔가가, 직원들이 빨리 나가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평균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평균 급여액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회사들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하여간 이 회사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황 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꼭 그것만큼은 좀 철저하게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업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사업의 내용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실 실제 사업을 하고 또 이게 투자가 돼서 또 돈으로 이어지는지랑은 사실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장부를 열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 봐야 돼요.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업에 대한 성적표이자 회계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안 보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소문만 듣고 뭐 누가 추천해서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좋을 것 같으니까, AI 기업이라고 하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골라내야 돼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야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그런 앞으로의 전망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영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재무제표는 반드시 봐야 돼요. 사실 그 재무제표가 제가 알기로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보고서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이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 회계보고서가 5가지 보고서의 세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5가지의 회계보고서로 돼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재무상태표가 제가 수업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재무상태표가 특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뭐 자산, 자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자산을 갖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조달을 했느냐,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재무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계획 설명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굉장한 부자죠, 그죠? 근데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 가서 대출을 49억을 받았고 내 돈은 1억만 투자를 했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49억이 들어갔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이에요. 그러면 사회자님이 보시기에는 전자하고 후자 중에 재무 상태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재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형성하기까지 자금을 어디에서 얼만큼 조달했느냐,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얘기할 때 재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이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이 기업이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자산의 내역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형성하기까지에 만약에 남한테 빌린 돈이 있거나 그러면 그 내역을 같이 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부채죠. 그리고 자기 돈 투자한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주식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돈 투자한 거, 그 돈이 여기 자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 내역을 보여주는 게 자본이.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내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표로 표시해서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인데, 아까 사회자님도 뭐 특정 시점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도 재무상태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교통비를 결제했어요. 내 재무상태 바뀌었죠. 학교에 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재무상태 바뀌었죠. 나한테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어요. 부채가 생겼죠. 그러니까 재무상태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개인도. 기업은 뭐 어떻겠어요, 그죠? 기업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떤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뭐 수천 번씩 재무 상태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데 재무 상태가 계속 바뀌니까 어떤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기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2월 31일 그 날짜로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잔액들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를 하나의 스냅샷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 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가 그러면 연말 12월 31일 기준 그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근데 모든 기업이 12월 31일인 건 아니에요. 기말이라고 하는 결산일,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되는 날짜인데, 요거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기말, 결산일이라고 하는 게 6월 말인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3월 말인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특히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31일 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내가 가진 돈 1억과 뭐 부채 49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일단 자산이 무조건 많아야 기업이 더 안정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면 부채가 뭐 좀 많아도 뭐 자산이 이 정도면 뭐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상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내 돈이 많은 게 더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왜 강남에다가 50억짜리 집 사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50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내가 5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49억을 받았다. 내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실속이 없을 거예요. 이 회사는 부채를 못 갚아서 망하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산이 많은 것 자체는 중요하고 좋은 신호이지만 그 안에서 이 회사가 자산을 많이 늘려가는 과정에서 부채를 얼마나 갖다 썼나,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갖다 썼나, 이 비율을 봐야 돼요. 이 비율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면 그래도 괜찮다. 부채를 못 갚아서 망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형성한 것보다 남한테 빚져가지고 자산을 형성한 이 비율이 2배 미만으로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 회사는 남의 돈 갖다 쓴 것보다 자기 돈 가지고 쓴 게 자산을 형성하기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부채를 못 갚아서 굉장히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질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뭐 300%, 4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나중에 부채를 못 갚아서 굉장히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부채 비율 제가 지금 200%, 100%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만능 치트키는 아니에요. 어느 기업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산업별로 이 산업은 원래 부채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짓는다, 도로를 뭐 건설한다, 뭐 댐을 하나 건설한다, 돈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원래 업종 자체가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PF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대부분 다 건설회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업종 자체가 특성이 원래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두 기업을 부채 비율을 비교를 한다. 근데 한 기업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같은 이런 이 도매업 회사고 하나는 건설 회사다. 이 두 회사의 부채 비율을 비교한다. 이거는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이 산업이 원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인가? 이 산업이 만약에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산업 내에서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게 합당하겠죠.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재무상태표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 비율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를 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그 기업은 건전한 기업이겠죠? 부채를 잘 못 갚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일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비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동비율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200% 이상이면 양호하다. 이 회사가 유동부채를 못 갚아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진 부채분의 자본인 이 부채 비율과
그 다음에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 이 유동 비율을 잘 살펴봐야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알 수 있고, 또 이제 산업에 따라서 뭐 도매업이나 건설업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때 좀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그런 비율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사실 자산 부채를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재무제표에 자산 종류가 거의 1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미수금, 뭐 재고자산 같이 저희가 좀 어렴풋이 배웠던 것부터 아예 처음 보는 자산까지 거의 10개가 넘는 자산이 있는데, 좀 이런 자산들을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가 분류가 되는 큰 틀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이라는 것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이제 유동비율도 얘기를 했지만,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그렇지 않은 자산이죠. 1년 이내에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거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을 하고요. 부채도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건 그냥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이 빚도 1년 이내에 빨리 갚아야 되는 빚도 있고 2, 3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빚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도 유동부채라는 것과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그러고, 비유동부채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 이런 부채를 이제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왜 구분을 해주느냐, 이게 사실 부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자산이 뭐 얼마나 잘 많이 성장하고 있느냐, 부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나 잘 갚아나가면서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재무상태표의 관건이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라고 하는 거는 당장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때 못 갚으면 여러 가지로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이만큼인데, 그럼 이거를 갚으려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대부분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 기업이 이 부채 못 갚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채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잘 갚기 위해서 그러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유동자산으로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도 구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자산하고 유동비율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만약에 100억 원이 있어요. 근데 유동자산이 50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다 100% 현금으로 1년 이내에 전환시킨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이거를 다 100% 현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유동부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망하려면? 더 돈을 땡겨 쓰거나 그렇죠. 파산을 하거나, 또 아니면 비유동자산을 팔거나. 근데 비유동자산을 판다는 거는 우리 중앙대학교로 얘기하면 310관 건물 팔고 뭐 이런 셈인 거예요. 갖고 있는 뭐 실험 기자재 다 팔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의 유동 부채는 갚을 수 있겠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다른 새로운 빚을 져서 이제 기존의 부채를 갚는다. 물론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비율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상장 기업들 중에 의외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재무상태표를 볼 때 기본적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구분이 돼 있다. 각각의 의미 정도는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게 좀 좋겠죠. 결국 유동자산이 많은 게 좀 기업 안정성을 평가할 때 되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을 전부 다 현금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못 팔아서 재고처럼 남아있는 그런 자산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미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외상값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런 위험들이 좀 유동자산 속에 숨어있진 않습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회사의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일반적으로 보면 안 좋은 신호죠. 물건이 빨리빨리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꼭 나쁜 신호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러 재고를 늘려요. 어떤 경우냐? 앞으로 우리 회사 물건이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폭발하는 수요에 맞게 바로바로 팔려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재고가 많이 없으면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제때 못 팔아가지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밖에 없다, 독점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경쟁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이거를 제때 대응을 못한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많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첫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동비율, 부채비율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율이에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 금액으로 나누는 건데 구체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재고는 빨리빨리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식당 가서 식당의 회전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고자산 회전율도 몇 년치를 놓고 이렇게 추세를 보면 돼요. 회전율이 빨라지고 있는가, 느려지고 있는가. 자, 일단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그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의 내용,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산업의 특성, 이걸 알아요. 아까 사업 보고서 얘기랑 또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 회사가 재고가 만약에 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사업 보고서나 뭐 구글링이나 좀 해가지고 찾아봐서 이 회사는 뭔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재고를 늘린 거구나라고 하면 이거는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의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한번 추세를 볼 필요가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시장성 또 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좀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하고 나중에 돈을 받게 될 법적인 권리죠. 채권이니까요.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외상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빨리 어쨌든 외상으로든 팔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출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매출채권은 빨리 현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회사가 채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기업들이 뭔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제때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계속 남아있겠죠.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채권 중에서 앞으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에요.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매출채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손충당금은 별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대손충당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매출채권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가 오히려 매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게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딱 보고서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유동자산도 기업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아까 310관처럼 이 비유동자산도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요즘 또 IT 업계나 또 미디어 콘텐츠 기업 같이 되게 뭐 브랜드 가치나 콘텐츠 같은 좀 무형자산?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동자산들이 사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비유동자산 중에서 이 무형자산들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일단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 회사의 회계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다 라고 하면 그냥 믿으셔도 돼요. 큰 틀에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 수치를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다라고 하면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좀 다른 측면이에요. 뭐냐? 자, 우리 엔비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기업 자체의 가치도 굉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CEO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의 기업 가치는 사실 이 젠슨 황 CEO의 영향력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주가에는 젠슨 황의 가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재무상태표상에서는 그런 가치가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재무상태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점일 수도 있는데,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모든 수치와 항목은 화폐 금액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여기에 표시가 돼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젠슨 황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막연하게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그런 수치들이 담기는 순간 과연 이 재무제표 믿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더 증폭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무형의 가치들이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젠슨 황 같은 CEO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능력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무형자산의 금액 이 자체는 믿어도 되지만, 이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 회사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업, 이 시장,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못하는 그런 무형의 가치들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무형자산은 객관적으로 이 화폐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것이니까, 그럼 오히려 더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는 믿으셔도 돼요. 그 자체는 믿으셔도 되는데, 다만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엔비디아 젠슨 황 사람에 대한 뭐 기대나 내 직원들의 뭐 포텐셜 이런 것들은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만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 기업의 안정성과 기업이 가진 부채, 이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특정 시점의 기업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방법은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얼마나 꽂아줄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또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나, 수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돈을 안 쓰고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나 썼나, 그런 것들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을 빼가지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죠. 물론 매출액 같은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뭐 비용 줄이고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익이 얼마나 더 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야. 1억인데 1년 동안 1억 3천을 써요. 그러면 알거지 되겠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수익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물론 수익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수치들이 다 손익계산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또 몇 가지의 이익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영업이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거,
단기순이익이라는 거 몇 가지의 이익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좀 중요시하면 좋겠다.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는 원래 이걸 팔아서 돈 버는 회사예요 라고 하는 이 본업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회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네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자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의 본업은 아니잖아요. 본업하고 상관없는 데서 생기는 이익이죠. 이런 거 빼놓고, 물론 그것도 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이런 거 빼놓고 본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본업만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느냐,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게 눈여겨서 보시면 각종 뉴스들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의 이번의 이익이 이번 분기의 이익이, 올해의 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그때 얘기하는 이익은 거의 99% 영업이익이에요. 왜냐? 본업에서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업에서 얼마만큼 남겼느냐. 그럼 결국 그 기업이 그 여타 부가 수익이 아니라 이 내가 하는 본업으로서 요만큼 남겼다. 그럼 결국 영업이익이 알맹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 사실 신생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영업이익의 액수 자체는 적을 수가 있고, 아무리 좀 이제 부실하고 망해가는 대기업이라도 지금 당장은 이 영업이익이 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그럼 절대적인 액수만 보고 판단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생 기업들은요,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창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눈여겨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올해의 이익이 이렇게 됐다, 작년의 이익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이것 자체보다는 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추세를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추세를 보고서 큰 변동은 없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굿뉴스고요.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변동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면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떨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한번 좀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그 손익계산서 상단에 보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이 미컴과 학생으로서 이 광고 홍보비와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점점 이게 높아지는 걸 보면은 뭔가 기업이 열심히 우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을 또 쓰고 있구나라는 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게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이윤을 많이 불러다 주는 그런 비용 혹은 적자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를 좀 망해가고 하고 있는 혹은 좀먹는 그런 비용 혹은 적자인지, 그런 것도 좀 잡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광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앞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지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 홍보비 항목 명칭으로 얘기하면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고 선전비의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광고 선전비가 그냥 이렇게 잔잔한 추세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졌다,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날 거예요, 그 해에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팍 늘어났네, 완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거는 이 광고 홍보를 통해서 언제 기업에 수익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미래를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 측면에서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의 추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추세, 이런 거를 같이 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항목이 영업이익이며, 또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추세도 봐야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항목들을 봤을 때도 단순 순간적으로 영업이익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좀 전체적인 추세를 동향을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정말 오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말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또 인터넷에 입력을 해서 또 이 클릭을 한 이후에 바로 그 검색창에 기업의 이름만 검색을 하고 그다음 스크롤을 내리면 바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긴 한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 둘 중에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이거 하나는 꼭 봐라 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종의 기업의 스냅샷이기도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그거야말로 1년 동안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성적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둘 다 중요하지만 꼭 이것만큼은 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손익계산서,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말씀하신 이 재무상태표, 이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이 여타 투자에 대한 공부보다 투자의 시작이 좀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앙트레프레너십 시대의 회계를 공부한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이미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제 공통교양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 배운 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데 활용을 하시든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또 청룡의 서재인 만큼 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이 투자의 철학, 혹은 꼭 이 학생들이나 좀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뭐 30대, 40대 분들, 이 투자자분들까지도 꼭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제 도서 있으면은 하나만 추천 가능하실까요? 제가 사실 그 도서 추천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책을 추천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우리 그 뭐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들 가보면 재무제표 중요하다,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할 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하는 거. 요 뭐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느냐. 이 차트 분석하는 요런 거에 대한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우리 중앙대 학생들한테 가장 근본적인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골랐는데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필립 피셔라고 하는 주식 투자의 어떻게 보면 레전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도 이 필립 피셔라고 하는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어 제목이 Common Stocks and Uncommon Profit입니다. 커먼 스탁이 보통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식의 종류 중에 이제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잖아요. 보통주가 커먼 스탁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는 커먼 스탁이라고 하는 게 좀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보통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업을 잘 골라낸다라고 하면 언커먼 프로핏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번역본 제목으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원어 제목이 조금 더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냥 내가 어떤 기업 하나 딱 찍어가지고 요 기업 그냥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하고서 차트만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시려고 하면 재무제표고 뭐고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타이밍만 잘 잡아내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 주식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고스톱포카 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내가 이 기업의 진짜 주인이 돼서 이 기업의 안목을 보고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 투자, 이런 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한 이 도서가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심리적인 동요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이
이 책은 읽어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여 있어서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든 이 책을 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저 같은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 많은 학우들에게 좀 이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정밀한 지도를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실전적인 안목과 혹시 기업 데이터를 좀 이렇게 톱밥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혹시 몇 개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앙트레프레너십 시대 회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교양 과목으로 트렌드를 읽는 데이터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강의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랑 같이 줄여서 트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목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과목이 이제 중간고사 보기 이전에는 엑셀 실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엑셀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고, 후반부에 가서 기업들이 공시한 실제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 재무제표 분석을 합니다. 각종 비율 분석도 하고, 그게 이제 기말과제, 개인과제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강의하니까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긴 쑥스럽긴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 네, 괜찮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그 앙트레 회계 강의하시는 우리 전임 교수님들이 강의평가 되게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는 창업계획이라든지, 또 요즘에 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정부에서도 ESG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ESG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도 있는데, 그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서 ESG 관련된 과목들도 지금 뭐 앙트레 회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수강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학 생활에 또는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튼튼한 미끄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단순 주식 투자를 넘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실제 우리가 몸담을, 그리고 또 마주할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안목들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